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엔 2019년도에 시행된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1교시 2영역 사회복지조사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영역이기 때문에 26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조사 보통 그러면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는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또 그러면 시간 관점으로 본다면 횡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 또 연구 범위나 조사 범위로 본다면 전수조사, 표본조사 또 깊이로 본다면 이력 측정, 사례조사 이렇게도 나누기지만 또 그런가 하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나 수량화 가능성을 가지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론의 관점이나 지식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양적 조사는 경험주의적 조사, 실증주의적 조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질적 조사는 현상학적 접근 또는 해석론적,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해서 경험주의와 해석주의 또는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로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인식론에서 실증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사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양적 연구나 양적 조사의 특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교재 106페이지에 그에 대한 비교표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비교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증주의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소위 증명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법칙을 강조한다.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하려 한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찰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강조한다. 양적 연구, 관찰 결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잠정적 지식으로 간주한다. 사유적 행동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현상주의적 접근이자 해석주의적 접근, 귀납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보통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보통 실험 설계에서 설명을 했지요. 실험 연구, 실험 설계는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종속변이 나타나는가, 이거 바로 인과관계라고 설명하는데 실험 설계의 주 목적입니다. 바로 실험 설계의 주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내적 타당도의 3대 전제 요건은 인과관계 규명의 3대 전제 요건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적 선행성, 공변성 그리고 진실성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적 선에서 먼저 독립변이를 가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종속변이 나타난지를 봐야 된다. 조작이라 하고 공변성, 독립변이 가미됐다면 당연히 어떤 변화, 종속변이 나타나야 됩니다. 공변성, 비교라고 그러고 결국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실험, 즉 독립변인의 가미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에 독립변인 외의 기타의 변이는 가능한 한 모조리 제거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실성, 경쟁가설 배제, 통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순수한 실험 설계를 하고 순수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무작위 할당해서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독립변이를 가미하던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위 할당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볼까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합쳐야 된다. 시간적 선행성, 조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공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가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독립변이 아닌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변수가 나타나면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관계는 허위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어야 진실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진실성 또는 경쟁가설 배제 또는 통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억번과
니은번이 되겠어요. 28번에 보시면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떠한 종속변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즉 실험이나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의 주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는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고, 실험을 했다면 실험의 결과를 써먹을 수 있느냐, 다른 장소에서도 다른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 옳지 않은 것은 사전 검사의 실시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 검사 효과라고 합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이 결과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 다른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바로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연구를 반복 실시해서 신뢰성을 높여놓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가 높이는 외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 또한 높다? 아니죠. 제가 분명히 노트 정리 열적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 외에 기타 변수가 최대한 제거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장에서는 못 써먹는다. 다른 현장에서는 사용 가능성이 없다. 즉 외적 타당도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던 겁니다. 답은 3번이겠군요. 자신이 연구 대상자라는 인식이 외적 타당도를 낮출 수가 있다. 내적 타당도는 인간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받는다. 다 좋습니다. 2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차이의 연구에서 자구의 연구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근무 지역에 따른 직업 만족도, 근무 직업이라 근무 지역이라고는 독립 변수, 직업 만족도는 종속 변수, 그렇죠? 그다음에 분석 단위는 근무 지역도 분석 단위가 되고 직업 만족도도 분석 단위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통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실험 연구에서 기존의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실험 집단, 즉 연구 집단과의 차별화나 연구 집단의 연구 결과, 독립변이의 가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래 상태를 유지시키는 집단을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통제 집단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독립 변수의 측정 변수는 차이죠.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30번에 보시면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거기 보면 지문이 커트만 척도, 서스턴 척도, 보가더스, 니커트, 의미 차이 척도 이런 쪽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척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척도에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동간 척도, 비율 척도로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로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구체적인 예로서 서열 척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니커트 척도지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커트 척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척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 외에도 누적 척도로 보가더스 척도나 커트만 척도, 또 소시오메트리, 또 어휘 분화 또는 어휘 차이 척도, 이런 것은 전부 서열 척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서스턴 척도로서는 하나를 우리가 암기하는데, 뭐냐면 서스턴 척도 하나를 우리가 암기하는 것은 그건 바로 동간 척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연구소가 정치적 보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들의 상대적 강도를 11개의 점수로 평가자들에게 분류하게 하였다. 다음 단계로 평가자들 간의 부일치도가 높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각 문항이 평가자들로부터 받은 점수의 중위수를 가중치로 하여 정치적 보수성의 척도를 구성한다. 무슨 정치적 보수성이니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부여하고 그 문항에 상응하는 점수를 가지고 찬반으로 나누되 찬반의 강약의 상태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서스톤 척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서스톤 척도는 서열 척도였던 니커트 척도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척도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니커트 척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써 각각의 문항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점수에 찬이든 반이든 강약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서스톤 척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 줄에 각 문항이 평가자들로부터 받은 점수의 중위수를 가중치로 가미함으로써 보수성이 강하냐 약하냐, 강약, 찬반의 강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서스톤 척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아주 드물게 니커트 척도를 예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로만 서스톤 척도를 봤더니 실질적인 가래로 서스톤 척도를 출제를 했네요.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질적 조사의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질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 접근이죠. 질적 조사. 연구마다 각기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것 등이 질적 조사가 되겠는데, 질적 조사나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은 면접이나 관찰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심층 면접은 주요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그래서 질적 조사가 대표적인 겁니다. 심층 내면 세계까지 파는 것은 질적 연구지요. 연구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질적 연구나 질적 조사에서 연구자는 연구자이자 연구의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소위 평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평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 그 자체의 일부로서 운영이 됩니다. 일부로서 존재 가치를 갖습니다. 완전 관찰자로서 연구자는 먼저 자료 제공자들과의 라포 형성이 형성된다. 라포 형성이 요청된다. 자, 질적 연구에서는 보통 공감이나 숙고를 강조하면서 공감 또는 숙고를 통해서 소위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찰이나 면접 이런 방법을 쓰는데, 라포 형성이 라포 형성 그냥 당연한 공감을 전제로 합니다. 완전 가설은 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질적 조사는 귀납적 조건인데 가설 설정이라는 것은 연역 접근의 전제 조건입니다. 연역적 조건. 그래서 기존 명제나 기존 원리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가설 검증을 위하여 하나의 사실을 검증해 나가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질적 조사는 귀납적 사고거든요. 이거 틀린 거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갖춰야 표준화된 연구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옳은 것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어요. 32번에 보시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신뢰도, 좋은 평가 도구의 조건으로 제가 노트 정리를 할 적에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로 봤는데, 신뢰도, 객관도 할 적에 객관도는 채점자의 신뢰도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많은 책에서 그걸 빼버리고 그냥 신뢰도 유형의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적 합치도, 그리고 객관도, 채점자의 신뢰도라는 개념으로 그 유형에 보기 때문에 많은 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나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으로나 노력으로나 경비로나 적은 노력, 적은 시간, 적은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실용적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제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 다룰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뜬금없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하나의 목차로 등장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바로 사실은 좋은 평가 도구의 조건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검사의 정직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오차가 적게 알아봤느냐를 따지는 정확성이나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따지는 것이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관성, 안정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검사의 정확성, 검사의 일관성, 검사의 안정성, 검사의 동형성, 검사의 동질성 등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신뢰도가 되겠어요. 측정 도구가 의도하는 개념의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는 정도가 아니다. 이건 알아보고자 의도하는 개념을 얼마나 알아보는 것은 타당도가 되겠어요.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유형이다.
신뢰도 유형에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 또 채점 좌우 신뢰도로서 객관도가 있지만 사유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유형은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문항의 일치도가 높은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걸로서 반분 신뢰도나 문항 내적 합치도, 말하자면 거기 보시면 크론바우의 알파 계수를 사용하는 문항 내적 합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분 신뢰도나 문항 내적 합치도가 되겠습니다. 사유적 바람직성 평양은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다. 사유적 바람직성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시대, 그 공간에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유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은 물론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간격을 가져온다면 모를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유적 바람직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공간 범위에서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 공간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조건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 소위 신뢰도는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에 검증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가설이란 건 뭐야? 가설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을 이렇게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예로 옳은 것, 불평등성은 모든 사유에서 잘 나타난다. 불평등성은 모든 사유에서 나타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다. 2018년도를 예상했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2017년도에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이 14%가 넘었죠. 다시 말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을 것이다. 모든 행위는 비용과 보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불평등성의 나타날 가능성이나 또 그러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와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의 비교나 또 그러면 이런 또 비용과 보상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은 다소 이것은 어떤 실증적인 경험적인 것이 아니지요. 가능한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은 바로 2번과 4번이 되겠어요. 그 중에 가장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지요. 거기 보면 노동의 참여율이 노동 참여라든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험적 접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수량화를 통해서 소위 가설을 입증할 수가 있지만 그중에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설계. 자, 거기 보면 비동일 설계,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쭉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의료검사 사례 설계 등등이 많은 설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실험 설계를 넓은 개념으로 실험 설계를 하면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 다시 말해서 진 실험 설계와 준 실험 설계로 나누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비 또는 선 또는 원시 실험 설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냥 실험 설계로 설명하는 순수 실험 설계의 유형에는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 두 개를 묶어서 네 집단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솔로몬 4집단 설계,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복수, 두 개 이상, 즉 복수의 독립변수를 전제로 해서 접근하는 요인 설계 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준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에는 이질 집단 사후검사 설계와 이질 집단 전후검사 설계도 있지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시계열 설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시 실험 설계 또는 비실험 설계는 거기에는 단일 집단 사후검사 설계나 단일 집단 전후검사 설계도 있지만 정태적
비교 집단 설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는 어디에 해당될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어디 중학교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이 유사한 A학교와 B학교를 선정하였다. 어디 소재 중학교 중에서 A학교, B학교를 선정했다. 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한 다음 A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즉 독립변이를 가미한 후 다시 한번 두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A학교와 B학교를 선정하고 먼저 두 학교의 사전 검사를 했다. 통제 집단 사전 검사가 있군요. 다음에 A학교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A학교만 예방 프로그램을 든 거지요. 그러면 언뜻 보면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아니냐라고 하게 되겠는데, 문제는 A학교와 B학교는 전혀 다른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비동일 또는 이질적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A학교와 B학교는 같은 집단에서 나눈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A학교라는 집단, 전혀 다른 B라고 하는 한 집단을 가지고 연구하되 본래 상태를 그대로 연구를 해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통제 집단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집단에 대한 전혀 다른 집단을 통제 집단으로 하여 설계한 것이다 해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내 일간지의 사설을 내용 분석할 때 다음에 표본 부출 방법 중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소득주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 소득주도 성장, 트리클업 이러죠. 트리클업 이런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걸로서 가능한 것은 무작위 표본 저축, 국내 일간지 사설 중에 무작위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중고 이쪽에서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을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특성이 같은 것끼리 나눠놓은 다음에 표본을 뽑는 것은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 아니면 그 신문 중에 몇 개 신문만 가지고 하는 것은 군집 표집, 집락 표집, 그리고 날짜를 가지고 몇 월 며칠차를 표본으로 뽑은 다음에 일정한 일자의 간격으로 표본을 사례를 표본으로 사설을 표본으로 보면 개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이 되겠어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번에 보시면 질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양적 조사와는 달리 연구 결과의 수량화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개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사용하는 도구나 측정 도구는 양적 조사와는 달리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양적 조사는 연구자는 단순히 연구하는 기능 인력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은 외부 아니면 기존의 연구 결론이 이끌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자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에틱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조사는 연구자가 곧 연구 기능 인력일 뿐 아니라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평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을 하죠. 기존 연구를 당연시 하면서 그 연구의 근거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또 다른 연구 결론을 만들어가는 소위 연역적 접근인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범위로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귀납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질적, 거기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천, 이야기, 생활방식, 하위문화 등이 질적 조사의 주의 각기 다릅니다. 연구마다 그 조사 대상이 각기 다르다는 거지요. 자연주의는 질적 조사의 오랜 전통이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일반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군요. 현장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양적 연구는 보통 실험 연구, 여기는 현장 연구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7번에 보시면 다음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기는 먼저 사전 검사하고 그리고 X, 대문자 X는 개입 프로그램, 맞으면 독립변수 감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 검사라고 합니다. 사후 검사. 자, 여기는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도 보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도 보면은 통제 집단 없이 기초전 단계를 본래 상태를 유지한 통제 집단으로 보고 개입을 한 이후의 집단인 개입한 이후의 상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험 설계 중에서도 준실험 설계에서는 C계열 설계가 있습니다. 통제 집단을 분류하거나 구입하기 어려울 적에 하나의 집단만 가지고 사전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독립변인 가미하고, 그리고 나서 변화를 사후 검사해서 두 검사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C계열 설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는 두 집단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실험 설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강한 것은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로서 거기에는 두 집단 비교가 나와야 되겠지요. 사전이든 사후든. 검사 효과를 통제하는 설계이다. 진실험 설계. 답은 4번이 되겠어요.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로서 보통 준실험 설계 중에 C계열 설계의 축소형 모형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은 일반화 가능성은 어렵죠. 요일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38번에 보시면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자아 정체감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자, 그러면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독립변수.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자아 정체감은 종속 변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뭐예요? 부모의 사회적 경제의 지위는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전혀 무관하면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강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조절 변수. 그러나 결국에 실험 설계에서는 제거되어야만 하는 이런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생 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 아니면 위생 변수가 아니면 제거된 통제 변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번에 보시면 질적 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은 질적 조사.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수량화도 다르지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도 불가한 소위 내부자 관점의 접근을 이렇게 질적 조사라고 하고,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하고,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질적 조사의 이론적 기초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 기반 이론이라는 근거 이론, 또 그러면 해석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민속학적 접근 등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거 이론, 문화기술지, 솔로몬 설계 연구는 질적 조사보다는 실험실에서 이끌어가는 실험 설계의 대표적인 진실험 설계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 유형은,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타당도라고 하는데,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내용 타당도, 알아보고자 하는 소위 달성 여부라고 하는 준거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 알아보고자 하는 대상의 구성 요건들을 제대로 알아냈느냐 구인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되,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설계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내적 타당도, 실험 설계의 활용 가능성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외적 타당도로 설명을 합니다. 40번에 보시면 최근에 개발된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불안으로 치료 중인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치료 집단의 평균이 일반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불안 척도는 두 집단을 잘 구별하였다. 액면 타당도는 안면 타당도라고 해서 피연자의 입장에서 검사할 것을 제대로 검사했느냐는 논리적 타당도, 검사 받을 것을 제대로 검사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액면 타당도, 안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준거 타당도 또는 기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준거 타당도,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우리가 준거라고 하는 것은 달성 가능 유무, 달성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달성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을 준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달성 가능 여부 때문에 여기는 기준 타당도, 준거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41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 중 다중 기초선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설계에는 AB 설계, ABA 설계, AB 설계, 또 유기개인 모델 같은 BAB 설계도 있지만 여러 대상을 가지고 하나의 개입을, 하나의 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여러 기초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중 기초선 설계,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개입의 처리를 사용한다. 개입의 처리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는 다중 기초선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을 가미한 결과를 얼마나 잘 알아봤느냐, 즉 실험을 한 결과를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는 인과관계의 기본 조건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다중 기초선 설계에서는 보통 반복 측정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개입의 처리를 사용하기보다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복 측정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측정. 그래서 다중 기초선 설계에서는 보통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문제 행동에다가 개입을 하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 철회보다는 반복 측정을 통해서. 다음에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의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갖는다. 그렇죠. 여러 기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잖아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2번과 같이 내적 타당도는 증가한다. 동일 개입을 특정 연구 대상의 여러 표적 행동에 적용하여 개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는 1번에 거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개입의 처리보다는 보통 반복 측정. 보통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는 비교 집단이고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반복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비교 대상에 다른 집단을 동원하거나, 이건 단일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 집단을 동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에 보시면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 설정,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 수집,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자, 여기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디귿이죠. 먼저 우리가 연구를 할 적에는 바로 선행 연구와 가설을 해서 선행을 연구하는 거죠. 선행 연구. 그래서 문제 주제가 결정이 되면 이제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선행 연구 고찰, 그리고 가설 설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그리고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좀 깊이는 5번. 다음에 4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하기 위해 포함할 수 있는 조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공약 관련 내용, 정책 공약 관련 자료의 내용 분석, 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을 위한 서베이, 복지 전문가 대상의 초점 집단 기법,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청 업무 담당자의 심층 면접.
거기 보면 조사의 지역사회 보장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 필요한 것 보면은 먼저 자치단체장의 정치 공약 분석이라는 것은 2차 자료 분석인 것이고, 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을 위한 서베이, 그러면 지역사회 서베이를 말하는 것이고, 복지 전문가 대상의 초점 집단 면접은 초점 집단 기법이 되는 것이고,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척 업무 담당자 의심 측면접은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9번에 보시면 할당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의 하나로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먼저 특성이 같은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눠온 다음에 할당 비율을 연구자의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할당 표집이라고 합니다. 할당 표집이든 유증 표집이든 간에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특성이 같은 것끼리 분류할 수 있거든요. 연구자의 편향적 성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유증 표집과는 달리 특성이 같은 것끼리 분류한 단계는 유증 표집 같지만 그 다음에 할당의 비율이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서 따라지기 때문에 바로 여기처럼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다. 그렇죠. 표본 추출 시 할당들을 만들어 쓴다.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추출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5번으로 가서 보시면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의 대표성. 어쨌든 표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하는 표본의 대표성 유무입니다. 1번에 보시면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다. 층화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보다 대표성이 높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층화 표집이나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동일확률 선정법으로, 말하자면 확률 표집법으로서 추출된 표본은 모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한다. 이건 너무 과도한 것이지요. 모집단의 동질성은 표본의 대표성과 관계가 있다. 여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란 말을 사회과학에서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하물며 자연과학에서도 99.9999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완벽, 100 이런 단어 잘 안 쓰는 거거든요. 46번에 보시면 변수가 나와 있네요. 변수. 사물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 변수가 되겠는데,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한 것이다.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조작적 정의의 산물이다.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연속형 또는 비연속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경험적 측면의 상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변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개념은 변수라고,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이 꼭 관찰이 되어야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7번을 보시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편설문, 그렇죠? 우편을 통해서 반성공도 동봉해서 소위 설문지를 하게 되는데,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체크해서 반송할 수 있습니다. 실험 설계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는 종속 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종속 변수의 개념이 개입이 있은 다음에 그 산물을 종속 변수라고 하지만, 설사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변화, 물론 그것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입을 하지 않았어도 시간의 흐름이나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독립변인의 산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소위 정확성 있는 독립변인의 산물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런 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개입이 제공되기 전에도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전에도 종속변인의 측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 비언어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그렇죠? 비언어적 측면에. 다음에 비반응성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의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대인 면접 설정, 방문 조사원에 의해 보충적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 그래서 대인 면접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8번을 보겠습니다. 측정의 4등급. 사례, 가능한 통계 분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측정의 4등급 그러면 명목, 서열, 동간, 비율, 측정, 비율, 척도, 비율, 등급으로 이렇게 측정이든 척도든 등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명목 등급, 명목 측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명목 척도, 명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신하여 구별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로 이런 척도나 등급을 명목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목 등급에서 배유금 세대냐 아니냐 구별의 기능하죠. X세대냐 아니냐, 386세대냐 아니냐, 아니면 Z세대가 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구별의 기능을 하는 것은 명목 등급이고, 명목 등급은 보통 산술치로서 명목 등급은 백분율, 통계 분석에서는 백분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인상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열 등급은 분류나 구별의 기능 외에도 서열화, 비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서열 등급이라고 하는데, 학점, 희순 번호 이런 등등을 우리가 바로 이 서열 등급이라고 합니다. 서열 등급은 대략 빨리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집중경향치 최빈치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등간 등급, 등간 또는 동간 같을 등이니까 여기는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로 해서 구별의 기능, 서열 비교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로 하는 등급이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가능한데 보통 IQ, 일정한 간격성, 온도, 또 그러면 원 점수로 뽑아진 원 점수로 표시된 성적 점수, 100점 만점에 0에서 100으로 되어 있는 원점은 이런 그 점수, 이런 것 등은 바로 동간 등급, 등간 등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중경향치로서는 차례대로 나열해서 알아보는 중위수, 보통 중앙치라고 합니다. 메디안 중앙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비율 등급, 비율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기능, 서열화의 기능, 또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로 한 더하기 빼기 기능 외에도 똑같은 출발점이라고는 절대 0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한 등급을 비율 등급이라고 합니다. 시험 점수 100점, 100점 만점의 것은 이건 등간 척도고 등간 등급이고, 여기는 표준 점수로 변환된 표준 변환 점수가 바로 이 비율 척도가 되겠어요. 이건 틀린 거고, 보통 여기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평균치,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집중경향치에는 최빈치, 대략 빨리 알고 싶을 때 쓰는 최빈치, 차례대로 나열하고 중앙치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중위수나 중앙치, 그리고 전체 사례수의 전체 점수나 수치를 합쳐서 평균을 내는 평균치가 있는데 바로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산술 평균을 비율 등급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 점수는 표준 변환 점수가 비율 등급이고 100점 만점으로 표시되는 것은 이것은 등간 등급이나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명목 등급 구별이죠. 담배 피냐 안 피냐, 남자냐 여자냐, 이거 위에도 있죠. 배유분 세대냐 아니냐, X세대냐 아니냐. 자, 이것은 보통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등급 중에 이 척도나 등급 중에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 변수인 2개의 변수를 가지고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차 분석은 동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에서만 사용하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을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49번에
표본 추출 과정을 올바르게 다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표본 추출, 표본 조사 이런 표본을 추출해야 돼.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어요. 이론 시간에 표본을 이제 설명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모집단을 확정한다, 표본 크기를 결정한다,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한다, 표집들을 선정한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교재는 답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꼭 암기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표본 조사에다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그것은 모집단이 무엇이냐, 모집단이 선정돼야 되겠지요. 여기는 친절하게 얘기해도 모집단이 먼저 선정되어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지만, 표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 중에 지역별 학력을 비교하겠다 할 때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게 모집단이지만 거기에서 표본을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집단 중에서 표본을 뽑는 것은 실질적으로 표본을 뽑는 그 범위를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이라고 모집단을 설정했지만 실질적으로 표본을 뽑는 것은 서울 시민의 주민등록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집틀을 짜야 되고, 그리고 나서 표집의 크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표집을 할 것이냐, 확률적으로 할 것이냐, 비확률적으로 할 것이냐, 확률적으로 온다면 단순 무작위로 할 것이냐, 유층으로 할 것이냐, 군집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먼저 모집단이 결정되면 그 중에서 어디에서 표본을 뽑을 것이냐 표집들을 정하고, 그리고 표집 방법 결정한 다음에 표집의 크기를 정하게 됩니다. 표집의 크기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례 첫 번째, 모집단을 선정한다. 실질적인 표본 추출, 표본 수집의 대상을 결정한 표집들,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한다. 표본의 크기를 정한다. 그리고 표본을 뽑는다. 이런 차례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측정 및 측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조작화가 요구된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지요. 수량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질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조작화라고 하는 것이고,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성격의 정의를, 개념적 정의, 조작화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특성으로 변환시킨 정의는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때문에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작화,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다음에 문화적 편견은 측정의 무작위 오류를 발생시킨다.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가 있는데,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 오류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오차를 발생시키는 오류는 체계적 오류라고 하고, 일정한 패턴도 없이 들쭉날쭉하니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유로 오차가 발생하게 하는 것은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측정자가 기분이 달라져서, 피측정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져서, 측정 도구가 바뀌어져서, 이런 것처럼 들쭉날쭉을 하다가 는 비체계적 오류. 문화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체계적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야말로 유교권에서는, 기독교권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언제나 신에 대한 경배를 어떻게 해? 그건 아니 정해진 하나의 편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오류, 문화적 편견이나 또 그럼 인구학적 편견, 사회경제학적 편견, 이런 편견이라는 건 차이에 의해서 거의 정형화된 차별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래서 체계적 오류라고. 여기 니은번이 틀렸네요. 니커트 척도 구성은 서열 척도다. 니커트 척도, 보가드 척도, 거트만 척도, 소시오메트리, 어휘문화 척도 모두 서열 척도가 되겠고, 서스턴 척도 하나만 동간 척도라고 그랬지요. 수능시험은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을 예비적으로 파악하는 측정 도구이다. 그렇지. 수량화하는 작업. 답은 여기는 니은번을 빼고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또 약간 이렇게 문자를 바꿔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조사는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고 지나간 문제라고 버리지 마시고 꼭 참조하셔서 내년 차기년도 예상문제의 첫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